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이 이야기는 실제 북한 고위층 탈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직책, 장소는 모두 안전을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1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최고 권력층 바로 옆에서 돈을 관리하던 한 남자의 사연입니다. 그는 특권층이었습니다.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보위부가 그의 가족을 직접 보호했습니다. 해외 공간에서 정권의 달러를 관리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그는 아내와 어린 딸을 깨워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내지 마. 지금 나가야 해. 그 순간부터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40분. 보위부 체포조가 도착하기까지 말이죠. 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그가 본 명단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는 북한 권력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충격적인 실화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해외 중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5월 동남아시아 어느 도시 북한 해외 공간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을 현우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현우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평범한 북한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장인,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바로 북한 외화벌이 핵심 라인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닌 김정은 정권의 달러, 유로, 엔화 이런 외화를 직접 관리하고 운반하는 라인이죠. 이 라인에 속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첫째, 배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배급을 못 받을 때도 이들의 집엔 쌀, 고기, 기름이 들어옵니다. 둘째, 평양 중심부 최신 아파트 배정. 일반 주민들은 평생 꿈도 못 꾸는 20층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삽니다. 셋째, 자녀 교육. 만경 대형 명학원,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북한 최고 엘리트 코스가 보장됩니다. 현우는 이런 집안의 사위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해외 공간 재정참사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2019년 그는 가족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한 북한 공간에 파견됩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온 첫 달 그는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공관 건물 지하 창고, 거기엔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온 월급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금 다발로요. 현우가 장부를 확인해 보니 노동자 한 명당 월 300달러씩 임금을 받기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동자들 손에 들어간 돈은 얼마였을까요? 한 달에 고작 30달러,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평양으로 송금됐습니다. 당 자금이라는 명목으로요. 현우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거겠지, 다 조국을 위한 일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공관 책임자들이 매달 별도 계좌로 빼돌리는 돈, 노동자 착취. 금액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내는 걸 목격한 겁니다.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하면 오히려 자신이 의심받습니다. 북한 체제에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현우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정리하고 돈을 세고 평양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2021년 현우의 가족에게 또 다른 특혜가 주어집니다. 딸아이가 평양 외국어 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은 겁니다. 아내는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외교관 될 수 있겠어요. 현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복 많이 받았어.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계속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2년 가을 평양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인의 측근이었던 2명의 간부가 갑자기 복귀 명령을 받고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현우는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김 참사관하고 박 참사관 소식 아십니까? 장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짧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너는 내일이나 잘해라. 전화가 끊긴 후 현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북한에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곧 숙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간부는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조차 연락이 안 됐습니다. 현우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곳인지. 특권은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표적이었습니다. 돈을 만지는 사람은 언제든 횡령 의혹으로 몰릴 수 있었고, 권력에 가까운 사람은 언제든 권력 투쟁에 휘말릴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재정 라인 전면 재점검. 현우가 속한 해외 공관 재정 담당자들 전원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공관 책임자가 현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현우 동무, 앞으로 2주간 평양에서 감사조가 내려온다. 장부 정리 철저히 하게. 현우는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감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잡으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를 잡으려는 건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감사조가 도착한 첫날 현우는 모든 장부와 문서를 준비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감사조 책임자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한 남자였습니다. 보위부 출신이었죠. 그는 현우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2021년 7월 송금 내역 중 3만 달러 지연건 이유가 뭔가?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거의 2년 전 일이었고 당시 은행 시스템 오류 때문에 하루 늦게 송금된 건이었습니다. 이미 보고도 끝난 사안이었죠.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시 보고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은행 측 시스템 문제였고 다음날 바로 처리됐습니다. 감사조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보고서에 적혀 있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자네가 일부러 지연시킨 거 아닌가? 현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다. 감사는 일주일 내내 계속됐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장부를 뒤지고 과거 거래 내역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현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횡령한 적도 없었고 장부도 깨끗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 체제에서 깨끗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심하면 그게 곧 유죄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 현우의 부하 직원 한 명이 그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감사조가 가져온 문서 중에 참사관님 이름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문서? 직원이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 보고 지연 의혹, 자금 흐름 재조사 대상. 현우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고 지연 의혹이라는 건 구실일 뿐입니다. 실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마도 장인의 라인이 흔들리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위인 자신도 정리 대상에 오른 거겠죠. 현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감사 잘 끝났죠? 우리 문제 없잖아요. 현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문제 없어. 하지만 그날 밤 현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론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복귀 명령이 떨어지면 평양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체포될 거야. 그럼 아내는? 딸은?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 소행이야. 다음날 아침 현우는 공관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혹은 회피하는 눈빛.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소문이 퍼졌구나. 점심시간 공관 책임자가 현우를 호출했습니다. 책임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현우 참사관. 평양에서 복귀 명령이 내려왔네. 가족 동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출국 준비하게. 현우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네.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야. 아마 재배치 조치 아니겠나. 재배치.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재배치가 아니라 소환입니다. 체포를 위한 절차죠. 현우는 공관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복귀 명령 떨어졌어. 아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진짜요? 평양 돌아가는 거예요? 좋겠다. 우리 딸도 친구들 만나고. 현우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순진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그리고 그날 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돌아가면 안 돼.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현우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랐어. 평양 가는 순간 우린 끝이야.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현우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대한민국으로.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요? 당신 형제들은요? 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딸만큼은 살려야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탈출하기로. 현우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공항은 안 됩니다. 이미 북한 공관 측이 모든 출입국 명단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둘째, 육로도 위험합니다. 국경 검문소는 더 삼엄하죠.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대한민국 대사관. 현우는 며칠 동안 조용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대사관 위치, 가는 길, 주변 상황. 그리고 2023년 5월 17일 새벽 그는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오후 11시 현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3시에 출발한다. 짐은 딱 한 가방만 챙겨.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보이부 추적조가 온다. 그 전에 나가야 해. 아내는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딸의 옷 몇 벌, 여권, 현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 현우는 잠든 딸을 깨웠습니다. 딸아이는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조용히 나가야 돼. 재밌는데 갈 거야. 딸은 졸린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2시 50분 현우 가족은 공관 숙소를 나섰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현우는 공관 차량 대신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냉장 트럭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트럭 운전기사는 현지인이었습니다. 현우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었죠. 운전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만 받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새벽 3시 정각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아내는 뒷좌석에서 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대사관까지 거리는 약 12km,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20분은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한 지 5분 후 공관 CCTV 관제실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야간 당직 근무자가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책임자 동무, 현우 참사관 가족이 숙소를 나갔습니다. 책임자는 잠결에 화를 냈습니다. 뭐? 새벽 3시에? 어디 가는 거야? 당직 근무자가 대답했습니다. 냉장 트럭을 타고 떠났습니다. 방향은 시내 쪽입니다. 책임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탈이다. 당장 추적조 출동시켜. 북한 공관에는 항상 비상 추적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탈북 시도를 막기 위해서죠. 새벽 3시 7분 추적조 차량 2대가 출발했습니다. 현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미 추격조가 쫓고 있다는 걸. 트럭은 시내로 진입하였고 새벽이라 차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우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뒤를 돌아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여보,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어요. 사이드 미러를 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벌써 따라왔어. 현우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신호 무시하고 가세요. 빨리.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그럼 경찰이. 현우가 지갑을 꺼내 돈다발을 던졌습니다. 이거 다 드릴 테니 제발 빨리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돈을 보더니 악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습니다. 1번, 2번, 3번. 뒤에서 추격조 차량도 따라왔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100m, 80m, 50m. 아내는 딸을 꼭 안고 울먹였습니다. 우리 잡히면 어떡해? 현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대사관까지 남은 거리 3km. 그런데 그때 앞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교차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교차로에 차량 정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새벽인데도 공사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절규했습니다. 안 돼. 추격조 차량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이대로 가다간 잡힙니다. 현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내립니다. 뛰어요. 현우가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고 아내도 딸을 안고 뒤따랐습니다. 대사관까지 남은 거리 200m. 현우는 딸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추격조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뛰어왔습니다. 거기서. 현우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딸의 손을 더 꽉 잡고 앞으로 뛰었습니다. 태국기 걸린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150m, 100m. 아내의 하이힐이 벗겨지면서 넘어졌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조금만 더. 추격조 요원들이 20m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한 요원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우, 그만 도망쳐. 끝이야.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0m, 30m, 10m. 현우는 대사관 정문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호 요청합니다. 대사관 경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아내와 딸을 밀어넣고 자신도 뛰어들어갔습니다. 추격조 요원들이 문 앞까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대사관 안. 현우는 바닥에 무너져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내는 딸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딸아이는 겁에 질려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밖에선 추격조 요원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사관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그곳은 북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현우 가족은 40분 만에 생과 사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한 지 3일 후 현우는 한국 정보기관 요원과 첫 면담을 했습니다. 그 요원이 바로 저 K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처음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힘드셨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해외 공간에서 본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구조.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 당 자금으로 송금하는 시스템. 둘째,
공관 책임자들의 개인 비자금 조성 표면적으론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자기 배를 채우는 구조. 셋째, 숙청 시스템 누가, 왜, 어떻게 숙청 명단에 오르는지. 현우는 이 모든 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죠.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현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장인은 외화벌이 라인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바뀌면서 옛 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결국 제 차례가 온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이미 끝났을 겁니다. 현우는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선 성분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윗사람이 당신을 의심하면 끝입니다. 재판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현우의 증언은 약 2주간 계속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예요.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우의 가족은 한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정착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한국 슈퍼마켓에 갔다가 물건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 다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딸아이는 한국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신기해했지만 곧 친구가 됐습니다. 현우는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현우는 중소기업 격리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현우는 만족했습니다. 현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K의원님, 저는 북한에서 한 달에 수천 달러씩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돈이 아니었어요. 권력의 돈이었죠. 현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제 월급은 북한에서 받던 것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번 돈입니다. 떳떳한 돈이에요. 아내도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말이 어색해서 고생했지만 이웃들이 도와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북한에선 이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누가 고발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여긴 사람들이 진짜로 도와줘요. 딸아이는 가장 빨리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수능력이 빠르니까요. 딸이 어느 날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북한으로 다시 안 가는 거죠? 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안 가. 우리 여기서 살 거야.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 현우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우는 지금도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은 중학생이 됐고 아내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재정참사관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의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현우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K의원님, 저는 북한 최고 권력층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명단에 올랐죠. 북한에서 권력은 보호막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현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향해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북한 체제는 겉으로 보기엔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공포로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현우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층도, 일반 주민도, 군인도, 외교관도. 그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무엇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겐 자유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 현우는 반나절 만에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현우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유롭게 사십시오. K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